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계시죠? 오늘은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증권은요, 시험에서 이것도 한 2개는 봐야죠. 1개에서 2개는 나오는데요. 어렵습니다. 이 유동화라는 것 자체가 비교적 최신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상당히 고학년들이 공부하는 영역이고요. 이제 보통은 대학원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유동화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 흐를 요자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 리퀴드가 물이잖아, 물. 리퀴데이션이라는 건 이제 물처럼 만든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리 뭐 분석해봐야 의미를 모르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유동성이 다른 말로는 이제 환금성 같은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환금성이 높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저당권 자체는요, 돈을 받을 권리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회계용어로는 이제 자산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조금씩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돈이 없으면은 대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또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팔아버리면 돼. 팔고 현금 가져오죠. 이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하고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몽땅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유동화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한다. 유통하는 게 뭐예요? 파는 거죠. 파는 거.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오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자산담보부증권은 ABS는 여러분 시험학습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동화의 기본 구조인데 여러분 안 중요합니다만 가볍게 보자. 그러니까 자산을 일단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해요. 조금 이따 이제 그걸 2차 대출 시장으로 설명할 텐데, 이 자산들을 풀은 이제 집합한다,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동화하죠. 증권을 발행했어요. 이 발행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현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일단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차입자가 있겠죠? 은행이 있겠죠? 은행?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까 은행은 저당 대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리금, 조금 어려운 말로 부채 서비스액을 갚겠죠. 그럴 때 이게 기간이 20년이라 치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1억 빌렸다 치자. 그러면 차입자가 1억을 빌려가고요. 달달이 20년이니까 얼마 내느냐? 50만원 내는 거예요. 50만원. 50.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런 차입자들이 1000명, 10,000명이 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다 나갔어. 그런데 이자 들어오는 거는 50씩 해봐야 1000명이면 5억밖에 안 돼요. 5명 대출하면 끝나네. 이와 같이 돈이 떡 떨어진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유동성 위험 빠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저당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처분해야 된다고요. 처분해야죠. 그러고 현찰을 가져오면 돼요. 현찰. 그래서 현금 가져오면 다시 대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유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유동화예요. 자, 그래서 이 2차 대출 기관이, 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미국은 특수목적법인을 은행이 직접 만들어서 유동화 전문 기관을 유동화하기도 하고요. 또는 유동화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민영회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가 아직은 독점을 하고 있어. 아직은. 미국도 초창기에는 공사가 독점을 했어요. 그게 민영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즉 소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이제 1,000억 주고 1,000개 사왔다 치죠. 자, 그러면 이 1,000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또 뭐 이자는 들어오겠지만 뭐 좋을 일이 있겠어요? 계속 사오기만 하면 얘도 돈이 떨어질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유동성 위험에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당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예를 들어 뭐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이나 신탁이나
나중에 공부할 리츠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저당 자산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살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 내가 1,000억 주고 살게. 살려고 그랬어요. 1,000억 준비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1,000명의 차입자가 지금 달달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갖고 있는데 만일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원리금을 안 갖고 떼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공사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원래 저당권자에게 돈 주고 사왔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돈을 안 내면 야 너가 공사가 전화하면 되겠죠. 너가 차입자에게 돈 좀 받아와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투자자는 원래 저당권자에게 산 게 아니죠. 제3자에게 산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요. 불안하다. 이런 걸 신용보강이라 그래요. 여기 있네. 신용보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공사한테 야 만일 차입자 중에 안 갚는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공사가 뭐라 그러느냐. 야 그러면 내가 줄게 내가. 걔 안 갚으면 내가 줄게. 이런 걸 우리가 지급보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급보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손가락 걸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하는 겁니까? 말로? 요즘 세상에 말로 해서 믿음이 가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공사가 증권을 발행해 증권. 그래서 Mortgage Backed Securities는요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증권이 뭡니까 여러분? 보증증서 아닙니까? 보증증서. 그러니까 투자자는 마음 놓고 투자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공사는 여기다 MBS를 1,000억 팔고 가져온 돈 가지고 1,000억이 생겼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 돈 가지고 다시 저당권을 사올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 자금을 주택 대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유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심학습 때는 이 부분도 좀 외워야 되는데 자 1차 저당 시장은 뭐냐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은 안 외워도 돼요. 차입자와 은행 1차 대출 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이다. 여기는 주로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1차 대출 기관은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산으로 보유해요.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2차 시장에다가 저당 자산을 매각한다.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뭐냐? 여기는 2차 대출 기관과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차 대출 기관도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저당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만약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저당 자산을 매각하고 물론 증권을 찍어서 매각하죠. 그리고 다시 돈을 현금을 가져오더라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당 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2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장이 아무리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하더라도요. 누가 저당을 안 사면은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시장이 발달해야 유동화가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당 유동화 시장의 구조 이 구조는 서술형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죠. 또한 이게 이제 저당 증권의 종류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심학습 할 거예요.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전제 조건이다 또는 금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이제 기대 효과라는 건데 그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금리 구조는요. 여러분 여기 이 차입자가 빌려갈 때 이자가 10%라고 치죠. 아니죠. 자, 얘를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했던 MBS로 들게요. 그 당시는 7%였어요. 그때가 IMF 직후였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자를 7% 내는 거죠. 그럴 때 이 7%를 바로 투자자에게 다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1차 대출기관 은행은 뭘 먹죠? 2차 대출기관 공사는 뭘 먹죠? 아니 뭐 먹는 건 고사하고 이 사람은 비용 들잖아요. 저당 설정할 때 법무사 비용 등등 비용 들어가죠. 직원 월급도 있고 2차 대출기관은
증권 발행하려면은 지급보증 해야 된다 그랬죠. 보험료 들 거 아니에요. 보험료, 지급보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를 투자자에게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예컨대 여기서 0.5를 뗐다 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0.5를 뗐다 치자. 그러면 1% 정도는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는 몇 프로 가져가느냐? 6%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금리는 대출금리 이야기예요. 7%. 그럴 때 MBS 발행금리는 절대로 이거보다 높을 수는 없어. 다시 낮을 수는 없어. 다시 말해서 MBS 발행금리가 저당금리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냥 이건 안 돼, 절대.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금리보다는 낮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BS 발행금리하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보자고요. 여러분, 투자자는요, 이 MBS를 살 때 발행금리가 다른 말로는 MBS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럴 때 투자이론 공부하셨죠? 투자자는 어떨 때 투자하는 겁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작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높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높을 때 투자. 공부가 아니고 지금 투자. 그러니까 적어도 요구 수익보다는 발행금리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유동화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98년에 발행된 유동화 증권이 가장 우리나라 최초 유동화 증권인데 이 당시에는 국채금리가요 한 4% 했어요. 4%.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그냥 국채 투자해도 사는 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유동화 자산에서 6%를 벌 수 있다. 그러면 만족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이제 이 저당 증권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요거 오늘 길을 쓰고 저당 시장의 유동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나중에 나머지도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